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기술이 또 도난당했다. 2. 대만은 한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3. 중국 기술자의 탈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기술은 현대 세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립해 왔으며 선진 기술을 가진 많은 국가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소비자 전자부터 자동차 산업, 의약품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전자 산업 분야에 있습니다. 삼성, LG, SK 히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제품들은 품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성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프로세서, 통신 기술 및 전자 부품은 항상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산, 독일제 촉은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품의 종류나 기업 브랜드를 떠나 신뢰의 기술, 장인과 같은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르실 겁니다. 흔히 독일을 칭할 때 기술력의 독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런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의 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영국은 이미 선진 공업국이 되었으나 후발국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독일 제품은 당연히 대개 품질이 좋지 않고 값싼 것으로 영국 상품을 복제한 물건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의 인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렴한 독일산 제품이 영국 시장으로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또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영국 상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독일 및 후발 산업 국가에서 만든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1887년 상품표시법, 머천다이스 마억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1887년 영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사용됐던 메이드 인 저머니는 2023년 현재 세계 최고 명품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으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으며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를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역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1위 기업을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 1위 기업이 한국 기술을 베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간 한국산 제품 짝퉁은 중국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의 가전 월드컵이라 불리는 국제가전박람회 0FA가 5일간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뿐 아니라 보쉬, BOSCH, 밀레, 밀 등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도 AI를 접목시킨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유럽 시장의 가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올해는 150여 개국 2,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 기업이 1,279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226개, 한국이 174개, 미국이 61개, 프랑스 53개 순이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세계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일체형 세탁건조기, 모듈형 주택 등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죠.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은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을 참가시킨 것은 이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들을 차지해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쫄더블 기술과 TV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참 많이 눈에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기술을 베끼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가전업체로 평가받는 밀레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유럽 가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독일의 밀레가 출시한 의류관리기 신제품 에리엄이었습니다. 두 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이오픈 기능이 적용됐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행거 내부의 바람과 행거 외부의 바람을 동시에 이용해 우대 주름을 펼 수 있어 이류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에어리움은 한국의 LG전자가 2011년 스타일러를 출시하며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밀레의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면서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에어리움 출시는 유럽을 대상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펼쳐나가겠다는 밀레의 새로운 도전인 셈이죠. 쉽게 말하면 LG전자가 개척한 시장의 유럽 가전 최고봉으로 꼽히는 기업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중국 업체가 베끼는 것처럼 불편해했을까요? 류재철 LG전자 HSA 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쟁사 부스로 고민 없이 밀레를 꼽았습니다. 그는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 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 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타일러라는 신가전을 시장에 혼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밀레까지 제품을 출시했으니 같이 스타일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말했죠. LG전자가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에어드레서 등을 출시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한 상황인데요. 2011년 당시에는 신가전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한국에서는 어탄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 카얼밀, 1869-1938와 나인하르트 짐칸 나인하어드 짐켄, 1869-1939 영아이 설립한 밀레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세탁기입니다. 1901년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세탁기를 발명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었으니까요. 124년 역사를 가진 독일 대표 기업인 겁니다. 여기에 앞선 기술력으로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콘셉트로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하는 프리미엄 가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집안에서 과시용으로 쓸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각 제품군의 기본적인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은 제품이 지겨워서 바꾸는 것이지 고장이 나서 바꾸지는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오랜 수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밀레가 후발주자로 LG의 스타일러를 참고해 얼마 전부터 국내 대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빌트인 포함 최고급 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밀레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놓고 베끼기만 하는 중국 업체들과 달리 서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뜻이죠. 류재철 사장 역시 빌트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사업을 확대해
유럽 시장 공략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H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전과 냉난방 공조 유럽 가전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 시장을 겨냥해 프리미엄 빌트인 9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함께 대중적인 제품도 출시해 빌트인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 지난해 빌트인 유럽 시장 규모는 약 244억 달러, 32조 2천억 원로 독일 기업 밀레와 선회의 경쟁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H는 가전 품질을 넘어 자체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를 수급해 냉난방을 돌리고 앱을 이용해 집안 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통제하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활용해 글로벌 가전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소위 선진국 기술을 독일을 앞서기는커녕 그 기술력을 따라하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일례로 독일이 전차를 만들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던 때 한국인들은 소달구지를 끌었습니다. 전차는커녕 오토바이나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가축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가축의 힘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소달구지나 끌던 한국이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제조업 강국 독일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세계 최고로 불리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과 정면대 곁에서 승리해 호주의 레드백 수출을 성사시키기도 했죠. 이제는 우리 기업이 만든 기술, 우리 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따라 중국은 물론 기술력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독일까지 참여하는 기분 좋은 경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해 독일이 가진 위상을 대한민국이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부터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만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 또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만이 생각하는 자국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만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거기에 자국 TSMC의 라이벌이자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식의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대만이 사회구조적으로 또 과학기술 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쯤 상상과는 달랐던 대만 경제와 TSMC의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꽉 잡고 있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전부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하나둘 삼성과 계약해버리자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의 충성 고객이던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삼성을 선택하며 대만의 한국 견제성 주장은 외로움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뒤처지며 큰 위기에 직면한 대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위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과학 방역과 의료 체계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대만이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 대비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2.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의 점유율이 사상 최대 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의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의 단골 손님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율을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의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증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전 세계 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을 75%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 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사내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열심히 TSMC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전문 인력이 1년에 1,000명 정도씩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고졸 인재를 나눠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과 대만의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반도체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들을 본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문진표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밀을 세세히 요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견제한다는 빌미로 한국과 대만의 고급 반도체 기밀까지 얻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만 있으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반도체 기술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빌미삼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학생이 극소수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소설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등장으로 HW 기술 인력보다 연봉이 높은 SW 기업들로 학생들이 몰려갔습니다. 인텔이 서서히 볼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인텔은 삼성전자의 고급 인력을 배가거나 TSMC 출신 고급 인재를 영입해 가는데 철안이 돼 있습니다. 2년 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과 함께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던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미국 실리콘 그래픽스, 반도체 기업 LSI 로직스 등을 거쳐 삼성에 입사한 뒤 13년간 반도체 관련 사업을 담당한 하옹을 영입해 간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반도체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 이 세 회사 간에 뺏고 뺏기는 반도체 인력 쟁탈전이 세계 대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TSMC에서 무려 31년 동안 반도체 미세공정 분야에서 일했던 임원과 13년 동안 근무했던 설계기술 전문 임원을 빼갔을 뿐 아니라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의 반도체 전문 인력과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법인에서 약 13년 동안 일했던 임원까지 영입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인력 배가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틀어막기 위해 도시 봉쇄를 장기간 실시했고 여기에 질려버린 대만 출신 고급 반도체 기술자들이 봉쇄가 끝나자마자 대거 중국을 이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의 반도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기술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술자 3,000여 명이 중국에서 일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자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TSMC에서 17년간 일했다가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부터 SMIC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량멍숭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SMIC의 7나노미터 공정 생산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반도체 갈등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대만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직장과 미국 시민권을 두고 양자택일을 종용했습니다. 직장과 시민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만도 자국 반도체 인력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대만의 헤드헌터들이 중국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만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는 TF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반도체 부흥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을 이탈한 대만 출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하고 TSMC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전수받아 반도체 부활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TSMC는 자사가 운영하는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 반도체 기술자들을 대만으로 데려와 약 1년 동안 교육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복귀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SNS에 TSMC에 대한 불만을 올린 겁니다. 이들 미국인 기술자들은 사사인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 사사인 TSMC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즉 미국 기술자들은 아시아 특유의 기업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TSMC의 대만 출신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인 근로자들과 업무 문화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 반도체 기술자들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TSMC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사의 연구 능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으며 대만 기술자들은 미국 공장 인력들은 야근과 잔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생산량이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스 찬 TSMC 창업자는 이미 두 나라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인력들 간 갈등은 삼성전자의 예상 밖의 호재가 되었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이 기업 문화가 너무나 다른 미국보다는 대만과 문화가 비슷한 같은 동양권인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대만 TSMC 엔지니어 출신 민준첨을 영입, 삼성전자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부사장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로서 패키징과 웨이퍼 처리 분야의 다수의 특허까지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UMC 출신의 차이위엔천 상무를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애플,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출신 임원들도 다수 영입해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도 삼성은 고급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퀄컴에서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데니 카티비안을 삼성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인텔에서 극자외선 기술 연구 전문가와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나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 행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전쟁의 핵심은 최상위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텔,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떠나갔던 아시아 인재들이 역량을 쌓은 뒤 최근 한국이나 대만의 자국 기업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삼성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최근 글로벌 팹리스 1위 기업인 퀄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윤세승 부사장과 인텔에서 21년간 경력을 쌓은 극자외선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이 삼성을 선택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대만 정부가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적주의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근무를 꺼리는 편입니다. 미국은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에서도 인재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 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통합한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복수의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삼성 요코하마 연구소의 통합 R&D 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TSMC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반도체 우수 인력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뺏고 빼앗기는 고급 인재 쟁달전을 보면 반도체 산업은 곧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박사급 반도체 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인재 화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의 문제이므로 사람을 기르고 영입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